관세 전쟁이 약달러화도 유도할 수 있고 오히려 무역을 약화시키고 경기를 약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장시키고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를 올리면서 장기 금리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단기적으로는 몇 달 내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4달, 5달, 반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이클의 최후반부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관해 얘기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과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책을 집필한 신민철 철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2.0이 이제 시대가 열렸는데요. 생각보다 비트코인 가격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요즘 비트코인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우리가 빠른 상승을 기대했지만 원래 이제 취임 직후에 기대했었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에 관한 행정명령 등이 일단 없는 거에서 시장이 좀 실망을 한 게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조금 안 좋았어요.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0%로 더 낮아졌거든요. 이 얘기는 고용이 강하다는 뜻이고 고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가 없게 되었죠. 실제로도 얼마 전에 파월이 의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금리 인하에 서둘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대놓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전망치가 크게 오른 점이 우선 1차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굉장히 강경하게 피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도 동결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어려운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시장은 현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즈음에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 기대했던 두 차례의 금리 인하는 현재처럼 경기가 강한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입니다. 시장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닌 장기금리, 그 중에서도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기지 금리라든지 각종 대출 금리들이 전부 그 10년물 채권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는 은행들끼리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시중금리는 오히려 10년물 채권 수익률과의 연동성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유동성은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거라고 이제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이미 하락 추세로는 기술적으로는 접어들었고요. 4.8%에서 4.34%까지 떨어지면서 그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또 CPI가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일시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크게 상승을 해서 현재 4.5%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장기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1년 동안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거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연준을 압박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기준금리 내려봐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실제로 기준금리가 한 3차례 내려가는 동안 장기금리는 오히려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4%에서 4.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장기금리가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연준을 압박해서 기준금리 낮춘 거 필요 없다. 그거보다는 장기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이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는데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이번에 파월 연준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트럼프는 장기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다 라고 아예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를 그냥 추론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재무부 장관이 말한 거니까 이거 뭐 팩트잖아요. 팩트. 공공연하게 그렇게 현재 밝혀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기 이전에만 해도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비트코인을 찬양을 하다가 오히려 취임하고 나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발언이나 정책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또 실망을 하고 가격에 또 이게 반영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최근에 또 관세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 가격이 좀 계속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숨겨진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뒤에서는 이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취임하고 48시간 정도 지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실무 그룹의 수장이 AI와 암호화폐 정책 고문인 데이비드 삭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수장으로 해서 실제로 실무 그룹이 발족을 했고 그 발족하던 날 기자회견에서 했던 가장 임팩트 있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국가의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한 개의 나라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트럼프 말 한마디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절차들을 모두 거쳐서 의회까지 통과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생각을 한다면 현재 상황은 그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미국이 빠르게 비트코인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놓고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비트코인 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가격이 크게 오를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뒤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냐면은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전에 주 정부 차원에서 현재 매입 작업을 진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1개의 주가 거의 미국 전체 주의 뭐 40%예요. 이 정도의 주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유타주랑 애리조나주랑 오클라호마주는 이제 본의회 상정까지 가서 이제 거의 최종 단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만약에 지금 유타주가 제일 앞서 있는데 상원에서 이제 승인이 되면은 이제 주지사 사인만 받으면은 상반기 내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안에 저는 2개, 많게는 3개까지도 미국의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비축 법안이 발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주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채굴자들이 지금 주정부와 협력해서 물량을 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라톤 디지털 CEO가 분명히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 미국의 채굴업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도매업자들이죠. 네. 그 도매업자들과 주정부가 지금 협력해서 물량 배정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도매업자들한테 물량 배정을 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방 정부가 그 데이비드 삭스가 이끄는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의 검토를 다 끝낸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그 방안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되게 짧게 트럼프 말 한마디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긴 프로세스, 그 다음에 미국이 섣불리 진행을 해서 가격을 확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량을 다 확보한 이후에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절차들이 지금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한쪽에서는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그 사이클 자체가 좀 흐트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사실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오히려 관세 정책이 향후 이번 사이클 후반부에 뭐 3분기, 4분기 되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제가 아까 트럼프의 최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장기 금리를 낮추는 거랬잖아요. 관세 정쟁이 실질적으로는 장기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관세가 붙게 되면은 무역이 위축되게 됩니다. 상호 간에 심지어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상호 관세잖아요. 이거는 의도적인데요.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면은 양쪽 국가에서 서로 무역이 위축이 되니까 각 국가들이 달러 보유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필요성이 떨어져요. 어차피 무역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약달러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는 1기 때도 약달러 정책을 펼쳤죠. 마찬가지의 일이 올해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무역이 위축되니까 경기가 약화되겠죠. 경기가 약화되면은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입니다. 그다음 기준금리 낮추면 단기금리뿐만 아니라 장기금리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 유동성이 확장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역 전쟁으로 해서 거시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지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최고의 안전자산은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채권이죠. 미국의 10년물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10년물 채권 가격은 오를 것이고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장기 채권 금리는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 약달러화도 유도할 수 있고 오히려 무역을 약화시키고 경기를 약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장시키고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를 올리면서 장기 금리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단기적으로는 몇 달 내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4달, 5달, 반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이클의 최후반부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네.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월 초에는 항상 비트코인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용보고서의 발표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매월 말에 PCE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이 PCE 물가가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는 물가거든요. 근데 이 PCE 물가가 최근 동안 계속해서 그냥 그랬어요. 그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 주에 있을 주요 경제 지표의 보고까지 관망세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있는 주요 그 경제 보고서가 뭐냐면은 매월 초에 있는 고용 보고서의 발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PC 물가와 그 다음 주에 있을 고용 보고서 물까지 확인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상당한 관망세, 리스크오프가 일어나면서 시장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서 매월 초에 약세가 나타났고 그게 7월부터 이번 2월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죠. 근데 원래는 이 매월 초 약세가 그 고용보고서 주간이 끝나고 나면 강세로 전환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그 타이밍에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쳤는데 하나는 실업률이 더 낮아졌다는 거. 그러면서 금리 전망치가 올랐죠. 두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원래는 매달 월 초 고용보고서 주간이 끝나고 나면은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등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좀 그 매월 초 지표로 확인하고 나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런 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경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지표 발표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럼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 이 전략 어떻게 전략을 앞으로 가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미 뭐 명확하게 그 의도를 드러냈죠. 지금 주요 인사들이 전부 친암호화폐들 인사지잖아요. 재무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차기 SEC 의장인 폴 애킨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CFTC 의장 후보들도 친암호화폐 인사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무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은 뭐 가장 대표적인 그냥 본인 자체가 뭐 몇 백억 수준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그런 뭐 암호화폐의 거물이기 때문에 이미 인사들을 그렇게 딱 깔아놓은 것 자체에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 이제 종전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좀 개시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이 종전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근데 있나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 심리적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일단 심리적으로 투심을 좋게 만들어 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 물가에 상당한 상방으로의 압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러우 전쟁이거든요. 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와 곡물, 그러니까 식품이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근데 이 두 가지 에너지와 식품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뺀 물가를 근원 물가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러우 전쟁으로 해서 에너지와 식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전쟁이 종식된다면 이 두 가지 주요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이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완화되겠죠.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1년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올해 좀 비트코인에 악재가 될 만한,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있다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악재라 그러면은 여전히 뭐 이제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은 혹시 모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 관세 그 정책을 넘어서 전쟁 수준으로 불이 붙는, 네,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도 더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경기 약화 정도여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경기가 약화돼서 유동성이 확장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경기 침체를 유발시킬 수준이 된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굉장히 악재가 되겠죠. 근데 트럼프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호재는 당연하게도 미국의 비트코인 매수가 되겠죠. 네, 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게 굉장한 호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앞에서도 이제 주정부에서 올해 매입을 몇 개 주 정부는 좀 시작을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정부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 비트코인 사이클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느 정도로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뭐 한두 개 주가 소액으로 산다, 그럼 별 영향이 없겠죠. 근데 더 많은 주가 거액으로 산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이클을 더 연장시키거나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다만 올해 안에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국가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은 오히려 이번 사이클보다 다음 사이클에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